뉴욕 증시가 2달 만에 가장 강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다우지수는 사상 최고 종가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오래 늦춰온 양적 완화 축소를 시작한 것이 오히려 불확실성 해소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다우지수는 1.85% 오른 16,168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도 각각 1.67%, 1.15% 상승하며 장을 마쳤습니다. 유럽 증시가 하루 만에 다시 반등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공개시장위원회 결과 발표를 앞두고 관망세가 짙었지만 유로존과 미국에서의 경제지표 호조가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영국 증시가 0.1% 오른 것을 비롯해 독일과 프랑스 증시도 각각 1.1%, 0.9% 올라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이틀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를 마치고 낸 성명에서 양적 완화 규모를 내년 1월부터 750억 달러로 100억 달러 축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연준은 그동안 3차 양적 완화 정책으로 매월 국채 450억 달러와 모기지 담보부 채권 400억 달러, 총 850억 달러의 채권을 사들여 유동성을 확대하는 정책을 써왔으나 내년 1월부터는 이를 50억 달러씩 줄여 100억 달러를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경기 및 고용 상황 등이 개선되고 있다고 판단해 이른바 테이퍼링에 본격 착수한 것입니다. 미국의 지난달 주택 착공 건수가 약 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며 주택 경기가 여전히 회복 중임을 나타내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경기부양책 축소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미 상무부는 주택 착공 건수가 계절 조정치 적용 기준으로 전월 대비 22.7% 증가한 109만 건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전망치인 95만 건을 크게 웃돌고 10월 기록인 103만 4천 건보다도 높은 수준입니다. 지난 1990년 1월 이후 최대 증가폭을 기록하며 2008년 2월 이후 최고치로 치솟은 것입니다. 주택 착공 건수는 지난 10월엔 1.8% 증가를 기록했고 9월엔 1.1% 감소를 기록했습니다. 영국 통계청은 지난 10월 중 영국의 실업률이 7.4%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앞선 9월과 시장 전망치인 7.6%보다 0.2%포인트 개선된 것으로 지난 2009년 4월 이후 4년 6개월 만에 최저 수준입니다. 또 10월 말 기준으로 전체 실업자 수는 9만 9천 명이나 줄어든 238만 8천 명이었습니다. 이는 지난 2009년 5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통계청이 이날 함께 공개한 지난달 신규 실업당 청구 건수도 126만 9천 건으로 전월 대비 3만 6,700건 감소했습니다. 이는 3만 5천 건 줄어들 것이라던 시장 전망치도 앞지른 것입니다. 이달 독일 기업들의 경기 신뢰지수가 1년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마케더치가 보도했습니다. 독일 민간경제연구소 이포가 발표한 12월 기업 경기 신뢰지수는 109.5를 기록해 전달보다 0.2포인트 올랐습니다. 이는 2012년 4월 이래 최고치로 경제 전문가 예상치와 같은 수준입니다. 향후 경기에 대한 기업들의 기대지수는 107.4로 전달보다 높았습니다. 다만 최근 상황에 대한 평가지수는 전달 112.2에서 111.6으로 내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예감 김보람입니다. 드디어 올해의 마지막 미국의 12월 FOMC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국 테이퍼링이 시작이 됐는데요. 그 규모는 100억 달러 정도로 작았습니다. 연준은 내년부터 매달 850억 달러 규모의 양적 완화 규모를 100억 달러 줄여서 750억 달러 정도로 시행한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포워드 가이던스는 기존 그대로 실업률 6.5%, 기대 인플레이션 2.5%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시장의 반응은 긍정적이었습니다. 장중에 보합권에서 움직이던 다우지수 그리고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가 성명서를 낸 이후에 곧바로 급등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다우지수가 성명서를 발표한 이후 16,000선을 바로 회복했고 이어서 질의응답 시간에도 상승폭을 계속 유지해서 결국 2% 가까이 올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 마찬가지로 1% 이상으로 올랐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글로벌 증시 훈풍이 오늘 목요일장 국내 증시에도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굿모닝 대박예감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미국 연준이 FOMC를 마치고 낸 성명에서 양적 완화 규모를 내년 1월부터 750억 달러로 100억 달러 축소한다고 밝혔습니다. 글로벌 이슈 진단 코너로 오늘 첫 순서 문을 열겠습니다. 레이크쇼어 인베스터스의 이현민 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뉴욕 증시 그리고 유럽 증시 마감 상황부터 먼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FOMC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뚜껑이 열렸는데요. 테이퍼링 결국 시작이 됐습니다. 뉴욕 증시와 유럽 증시, 일단 뉴욕 증시는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유럽 증시는 발표되기 이전에 먼저 마무리가 되면서 관망세가 조금 짙은 모습이었는데 뉴욕 증시 다우지수가 사상 최고가 경신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경제 지표가 좋아지는 것에 네. 연준이 점수를 준 것, 이것을 아주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연준의 그 현지 시간으로는 오후 2시 이제 발표가 있었고요. 발표 직후에 채권 금리는 다소 좀 불안하게 움직이긴 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다시 장 마감 무렵에는 안정세로 다시 돌아서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뉴욕 3대 지수 상당히 좋은 추세로 마감이 됐는데요. 먼저 다우지수는 1.84%가 올랐습니다. 앵커께서 지적하신 대로 16,167포인트로 사상 최고치 행진이 나왔습니다. 나스닥은 1.15%가 상승한 4,070포인트로 마감이 됐고요. S&P 500 지수도 1.66%가 올랐습니다. 1,810포인트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시장에서 우려하지 않고 내성을 좀 길렀다는 이런 그 흐름들이 지난주와 이번 주 중반까지 이어졌는데요. 이것을 이제 그대로 지수로 반영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만큼 이제는 그 연준의 통화정책 기조가 일부 자산매입이 축소되는 것을 그렇게 아주 두려워하지 않는다, 악재로 반영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 이제 핑코의 ML 에이리언 이 인사가 결정 전날 12월 테이퍼링 가능성을 60%로 가장 높게 봤는데요. 이 내용을 가장 근사치로 맞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경제지표 발표는 12월 전미주택건설업협회가 발표하는 주택시장 지수 발표가 있었습니다. 수치는 58로 나왔습니다. 예상치는 55였고 이보다 훌쩍 뛰어넘는 좋은 수치로 발표가 됐고요. 11월 54보다도 4%포인트가 높은 수준으로 지난 8월 이후에 주택시장의 기류는 여전히 좋은 추세가 기존 주택과 신규 주택 판매 이런 부분에서 시장을 좀 끌어올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연준의 이 불확실성이 제거가 됐기 때문에 미지근한 소비 심리가 연말까지 힘을 낼 수 있느냐 이 여부에 따라서 산타랠리 가능성의 일말의 가능성을 좀 점칠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유럽 증시는 앵커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성명서가 발표되기 전에 이전에 이미 마감이 됐습니다. 영국은 0.09%가 올랐고 독일 닥스 지수는 1%, 프랑스의 캬크 지수도 역시 1%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탈리아 MIB 지수와 스페인 아이벡스 지수도 1% 넘는 상승세가 나왔고요. 그리스 아테네 증시가 약보합세로 다소 좋지 않은 흐름이 특징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결국 시장은 오랫동안 부담이 되었었던 불확실성, 테이퍼링이 실시됐다는 이슈에 일단 불확실성 제고로 인식하면서 호재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였는데요. 테이퍼링 시작된 12월 FOMC 내용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제 김보람 앵커께서 산뜻하게 신년을 출발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그렇죠. 네. 네. 어차피 할 거면 예. 해도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얘기를 아마 미국에서 잘 들은 것 같습니다. 그 버냉키 의장이 내년 1월 말에 이제 퇴임을 하는데요. 1월 회의 때는 공식 기자회견이 없기 때문에
이번 기자회견이 마지막 기자회견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시장과 아주 충분히 소통할 수 있는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번 테이퍼링 결정에 대해서도 시장과의 소통을 가질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내년 1월부터 현재의 매월 850억 규모의 자산 매입 규모를 각각 50억씩 줄여서 750억 달러 규모로 유지키로 단행을 했습니다. 이로써 2008년 11월부터 단행하기 시작한 1차, 2차, 3차의 현재의 양적 완화 프로그램 이 부분이 이제는 이제 조금씩 줄어들고 정상화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국채는 450억 달러에서 매월 400억 달러로 50억 달러가 줄어들었고요. 모기지 담보부 증권의 매입도 400억 달러에서 350억 달러로 각각 50억 달러씩 줄이는 이른바 소프트 테이퍼, 그린 라이트 테이퍼 이런 식으로 현재에서 불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이제 제임스 블라드 이 중도파인 세인트 블라드 연은 총재가 지난주에 한번 이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고용지표 개선이 앞으로도 충분히 지속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12월에 테이퍼링을 시작하는 것이 아주 적절한 이런 그 조치일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시각에 부합하는 결정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버냉키 의장은 현재 차기 의장으로 지명이 되고 있는 옐런 의장과의 의사소통도 아주 충분하게 했고 이런 부분을 반영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연준이 가져가고 있는 의장의 교체 이벤트 이럼에도 불구하고 연준에서는 통화정책의 기조의 통일성 이런 부분을 좀 기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지난 5월 22일 버냉키 의장이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경제지표에 따라서 올해 하반기, 올해 말 정도에 테이퍼링 개시 가능성을 흘렸었는데요. 이대로 거의 적중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양적 완화 규모는 줄였지만 기존 포워드 가이던스는 그대로 끌고 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실업률은 6.5%, 기대 인플레이션 2.5% 맞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좀 내려가지 않을까. 네. 시장에서는 조금 변화 가능성도 점쳤는데요. 네. 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는 이 에반스 룰을 그대로 유지했다는 측면에 좀 더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이 그 수치에 올라서지 않는 경우에는 현재의 제로에서 0.25%의 초저금리를 계속적으로 유지하겠다라고 다시 확인을 했습니다. 또한 GDP 성장률 수치도 지난 9월에 2.0에서 2.3 정도로 봤는데요. 이도 2.2에서 2.3으로 다시 좀 올렸고요. 내년은 2.8에서 3.2로 조정의 폭을 일부 조정을 했습니다. 이번 그 연준 회의에 평가를 하면 한 두 가지로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앞서 버냉키 의장이 1월 30일, 1월 말에 이제 퇴임을 하게 되는데 1월 FOMC가 있습니다. 1월 28일과 29일 날 FOMC가 있고 이때 많은 의결권을 가진 매파 의원들이 들어오고 이런 부분에서 테이퍼링 가능성을 주장하는 이런 그 주장에 좀 시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었습니다만 퇴임을 앞두고 마지막 기자회견이 있는 이 12월 달에 단행을 함으로써 매파 의원들의 공격을 일부 좀 선제적으로 비껴갈 수 있는 부분도 좀 있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따라서 옐런 의장이 3월에 취임하는 부분도 무난하게 현재의 테이퍼링 개시를 했고 그 규모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크게 반감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인플레이션율이 2%, 그 다음에 2%를 넘어서는 맥시멈 수치인 2.5%를 넘어갈 가능성은 내년에도 현재로서는 크게 기대하기가 없기 때문에 제로금리 수준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이런 부분은 채권 금리에도
다소간 여유를 줄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현지 시간으로는 이제 2시 반이었고요. 우리 시간으로는 새벽 4시 반에 버냉키 의장이 기자회견을 들어가기 전까지 국채금리가 2.92%까지 다소 좀 약한 기조가 있었는데요. 오늘 마감가는 2.87% 정도 수준으로 다시 원위치되면서 시장의 분위기가 좀 안정되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네. 규모가 작았기 때문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이었다라는 분석도 한번 들어봤는데, 지난 5월 버냉키 의장의 입에서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가능성이 나오면서부터 신흥시장 충격이 굉장히 컸었거든요. 이번에 실제로 테이퍼링이 시작됐습니다. 신흥시장 충격은 어떨 것인지, 조심스럽지만 그리 부정적이지도 않을 것이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의견 궁금하고요. 가장 중요한 건 국내 증시 영향이겠지요? 그렇습니다. 차별화가 조금 일부는 있을 겁니다. 네. 근데 이제 본토인 뉴욕 증시가 흔들리지 않고 있다는 점, 이런 점은 그 투자자들, 특히 이제 이머징 마켓에서 돈을 빼내고자 하는 이런 불안한 일부 투자가들의 심리를 조금은 다독거릴 수 있는 이런 그 기제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당일날 뉴욕 증시가 이에 굴하지 않고 상당폭 지수의 상승폭이 컸다. 이런 점을 점수를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모건 스탠리는 5개 국가가 좀 취약할 것으로 봤는데요. 저희가 이제 TBS 국가를 일부 거론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인도와 인도네시아, 터키, 남아공, 브라질 이렇게 5개 국가가 그나마 가장 취약하다라고 봤고요. 본인이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터키보다는 현재 정정 불안이 있는 태국을 조금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또한 G20, G20 국가들이 연준이 테이퍼링, 양적 완화 축소에 나서더라도 그 속도 조절을 기조적으로 좀 여유 있게 해달라고 이미 이런 부분을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반영한 이런 수순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앞으로 테이퍼링 규모, 일단 750억 달러로 자산 매입 규모는 유지해 가지만 향후 나오는 경제 지표에 따라서 그 속도를 조절할 것이다. 이 내용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국내 시장, 환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큰 변동이 없다고 한다면 이 불확실성 제거 때문에 크게 흔들릴 수 있는 가능성보다는 안도할 수 있는 시장의 투자 심리가 개선되는 효과를 조금 더 기대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모건 스탠리가 지적했던 국가들이죠. 프레자일 5라고 지적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터키, 인도네시아 등 5개 국가들 신흥시장에는 좀 차별적으로 타격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일단 한국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말씀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글로벌 이슈 진단의 레이크쇼어 인베스터스 이현민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장 전략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매주 목요일은 한 주간의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특징들을 분석해드리면서 수급 특징주까지 관심 종목으로 내드리고 있는데요. 이 시간 와이드인베스트의 심기현 대표님 모시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 주간의 외국인 기관의 수급 특징 살펴보기 전에 오늘 날이 날이니만큼 또 테이퍼링 이슈가 나왔잖아요. 관련해서 국내 증시 영향은 어떨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장에서 오랫동안 불확실성 재료로 작용했던 테이퍼링이 시작이 되자 일단 뉴욕 증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우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오늘 국내 증시에서도 기분 좋게 이 반등 키 맞추기가 나오지 않을까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달러 강세 예상을 했었죠. 역시나 엔달러 환율이 저항이었던 103엔대를 돌파해서 104엔대까지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국내 증시에서 부담이 되는 요인이기도 해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우선은 엔화 같은 경우는 약세 흐름, 아무래도 가격 경쟁력에 있어서 국내 기업군들과 경쟁이 치열한 기업군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불안감을 확신될 수 있다. 하지만은 그동안 엔화 약세에 따른 원화 강세 기조가 상당히 강했던 만큼 우려감이 더욱더 증폭되는 모습 보였습니다. 하지만은 이번 엔화 약세 기조가 만약에 이어진다라고 한다면은 반대로 달러와 강세 움직임에 있어서 원화도 약세 흐름 보일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환율 상승과 따른 기대감이 클 수 있는 수출 민감 업종군들이 오히려 외국인 수매수가 줄어듦에도 불구하고 기대감이 커지면서 상승 랠리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달러 강세에 따라서 원화도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수출주에 큰 영향은 엔저 현상에 대한 영향은 없을 것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국내 증시 출발도 긍정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내다볼 수가 있겠네요. 네, 본편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어떤 종목들 가장 많이 샀을까 궁금한데요. 일단 FOMC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의 수급 동향이었습니다. 네, 우선은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두산 인프라코어 쪽으로 그리고 SK 하이닉스, 두산중공업, NC소프트, 신한지주 쪽으로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는 모습 보였습니다. 반대로 삼성전자라든가 현대차, LG화학, 기아차, 포스코 쪽으로 매도세 나왔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삼성카드, 두산중공업, 현대차, 한전기술, LG전자 쪽으로 매수 반면에 SK 하이닉스, 삼성물산, 신한지주, NC소프트, 현대중공업 쪽으로 매도하는 움직임 보였습니다. 말씀해 주셨던 대로 FOMC 결과가 나오기 이전 5거래일 정도의 그런 매매 기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시총 상위 종목군 내 역시나 경기 민감 관련된 대형주 쪽으로 매도세가 나오는 모습을 보였고 그중에 좀 특징적인 거 말씀드리면은 그래도 두산그룹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외국인이 갖고 있다라는 거 사실 두산그룹 같은 경우에는 내수 관련된 그런 업종이다라고 보기에는 조금은 힘을 붙일 것으로 판단된다라는 거 아무래도 경기 민감 관련된 업종군들이 상당히 많이 포진된 그러한 지주회사이기 때문에 외국인들 계속적으로 팔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겠지만은 두산그룹 같은 경우에는 재무구조 악화 리스크 속에서 주가가 좀 많이 급락했던 종목군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하지만 완연하게 그런 재무구조를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외국인들에 대한 시각이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정리 드릴 수가 있겠고 그동안 2주 전만 하더라도 시장의 수급을 이끌었던 NC소프트 같은 종목 쪽으로 약간의 매도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외국인은 비교적 사주는 모습 보였지만은 기관 중심으로 해서 매도 전환되고 있다라는 거 시장의 단기 주도 업종과 종목군들이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을 지난주부터 어느 정도 변화가 되고 있고 신한지주에 대한 외국인들 기관에 엇갈린 매매 패턴도 보이고 있다라는 거 역시나 금융주에 대해서 현재 여러 가지 악재 리스크가 상당히 많고 또 M&A 관련된 이슈가 많은 금융지주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한 시각이 약간의 불투명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도 체크 포인트로 좀 작용해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오늘장 기점으로 해서 다시 한번 매매 전략이 바뀔 수는 있겠지만은 그래도 꾸준하게 사고 팔았던 종목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래소 쪽부터 확인해 봤습니다. 외국인의 수급이 집중되는 종목, 오늘 변곡점이 될 수도 있겠지만 꾸준히 외국인들이 사들였던 종목은 계속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다라는 말씀 들어봤습니다. 코스피보다 문제가 조금 더 심각했던 건 코스닥의 상황이었는데요. 그래도 외국인들이 관심이 보였던 종목들, 기관이 관심을 보였던 종목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우선은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CJ 오쇼핑, 서울반도체, 파라다이스, 인터파크, 루멘스 쪽으로 매수, 반면에 솔브레인, 파트론, 오스템 임플란트, 유진테크, 세코닉스 쪽으로는 매도세 보였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는 SM, 성광밴드, CJ E&M, 솔브레인, 유진테크 쪽으로 매수, 반면에 서울반도체, 인터파크, 위메이드, 조이맥스, 파라다이스 쪽으로 매도세 보이는데 외국인들 LED 업종에 대한 매수세가 점차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거 시장 급락 흐름에 따라 갖고 종목군들에 대한 저평가 메리트가 나오고 있는 업종이나 섹터가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있어서도 LED 관련된 업종군에 대한 매수세가 집중되고 있는 거 체크
포인트고,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도 한 2에서 3주 정도 대비해서는 약간은 수급적인 측면이 엇갈리는 형태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분위기도 약간은 주도 업종에 대한 전환 가능성 코스닥에서도 엿볼 수 있다라고 정리 드릴 수가 있겠고, 마지막으로 CJ ENM 사실 어제장 최대 이슈 종목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네. 게임 관련된 매각 관련된 루머가 떠오르면서 주가 급락 흐름 보였습니다. 하지만 기관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러브콜이 어느 정도 들어오면서 최근 들어서 CJ ENM의 단기적인 저점 형성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거,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왔기 때문에 급락 이후에 얼마만큼 반등 강도가 나오는지는 이 기관의 수급이 지속적으로 들어오는지를 체크하시면서 CJ ENM 단기 전략으로도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자라고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게임 사업부를 매각한다라는 소식에 어제 하한가로 급락했었던 CJ ENM 한 9% 정도로 낙폭을 조금 줄이면서 마무리가 됐었는데요. 일단 기관 쪽에서 매수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반등 강도 한번 체크해보자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수급 특징주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수급 특징주 어떤 건가요? 네, 우선 한솔테크닉스 쪽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앞서 코스닥 쪽에서 외국인들이 LED 관련된 업종에 대한 매수세가 들어왔다라는 거, 역시나 마찬가지 이유에 있어서 한솔테크닉스도 LED 관련 산업에 대한 수혜주로 떠오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기대감 속에서 테마 형성 강하게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정리 드릴 수가 있겠고, 무엇보다도 한솔테크닉스 같은 경우에는 매년 적자 기업이다라는 이미지가 상당히 강했습니다. 하지만은 내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확실하게 흑자 전환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 무엇보다도 한솔테크닉스 약간은 무선 충전 관련된 그런 테마라든가 IT 관련된 여러 가지 섹터 테마에 있어서 한솔테크닉스가 내년도 성장성이 부각될 수 있는 이슈가 상당히 많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내년 초부터는 의미 있는 반등세가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 17,400원대 어제장 종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17,500원 아래에서는 분할 매수 관점 대응 전략 충분히 이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내년도 초 혹은 내년도 1월 초 그리고 내년도 1월 말까지 만약에 갖고 가신다라고 한다면은 목표가 2만원대까지 설정 가능할 수 있다. 하지만은 15,500원 만약에 이탈된다라고 한다면은 대세적인 추세 하락, 그리고 우리가 기대했던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치는 많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이 가격대 이탈 시에는 전략 매도하시는 전략 꼭 기억을 하자라고 정리해드리면서, 지금 확실하게 저점 라인 형성 이후에 재차적인 반등 노릴 수 있는 이 종목 분할 매수로 접근해 보자라고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LED 관련주로 전문가들의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소외됐었던 LED 관련주, 수급 개선세가 주목된다 말씀해 주시면서 관련 종목으로 한솔테크닉스 관심 종목으로 내주셨습니다. 전략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심기현 대표님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상로의 증시 미스터리 시간입니다. 불확실성이라는 거는 지나고 나면 다시 한 번 더 시장에 큰 방향성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는 테이퍼링이 발표가 되면서 급등을 하는 양상이 나타났었고요. 어제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는 CJ ENM이 이런 우려감, 감 자체 때문에 크게 빠지는 모습이 나타났다는 거죠. 과연 이 불확실성 자체가 사실인지 아니면 거짓인지 아직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장은 이렇게 왜 과민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좀 더 가지겠습니다. 일단 CJ ENM 한번 같이 보시면 어제 급락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한가 터치까지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었고, CJ ENM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매출의 구조를 같이 보시면요. 첫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흔히 보는 바로 방송이라는 매개체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투자회사라는 거죠. 그래서 미디어 업종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보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바로 게임에 대한 부분을 맡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통틀어서 우리는 컨텐츠 사업을 하고 있구나라고 표현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 세 가지에 대한 매출 구조를 좀 더 확실하게 알아본다면 CJ ENM이 어제 왜 하한가까지 도달을 했을까에 대해서 좀 더 쉽게 결론 도출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 일단은 넷마블을 비롯한 CJ 게임즈를 매각을 한다는 그런 루머가 돌았다는 거죠. 그래서 장중 하한가에 도달했었고요. 그게 법적인 문제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법상에 우리가 손자회사에 대한 지분율은 규제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손자회사 같은 경우에는 증손회사에 대해서 100%의 지분을 보유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 CJ 게임즈 밑에 있는 계열사에 그 회사들에 대한 지분을 100% 인수를 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매각을 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뉴스가 계속적으로 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CJ 게임즈가 생각보다는 지금 잘 되고 있는 구조는 아니구나라는 부분을 우리가 첫 번째로 알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게임에 대해서 매출을 올리고 있는 부분은 CJ 게임즈가 아니라 바로 또다시 넷마블이라든지 이런 계열사가 지금 올리고 있구나라는 부분을 한 번 더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게임에 대한 매출이 지금 매출 구조로 봤을 때 몇 %가 작용을 하고 있을까라는 점이겠죠. 현재 같은 경우에는 게임에 대한 비중이 한 40%, 그리고 방송에 대한 비중이 한 40%, 그렇게 조금 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4분기에 우리가 게임 관련 매출을 한번 예상을 해본다면요. 전분기 대비해서 16.9%가 하락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는 바고요. 거기에 대해서 3분기 같은 경우에는 방송에 대한 매출이 크게 올랐던 부분이 아니라 대부분이 이런 게임에 대해서 매출이 크게 올랐다는 거죠. 우리가 흔히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모두의 마블이라는 게임이 바로 이 넷마블, CJ ENM의 자회사에 소속된 그런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실적이 상당히 크게 올라왔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지금 4분기를 조금 낮게 평가를 했던 이유가 새로운 신규적인 게임에 대한 모멘텀 자체가 없기 때문에 CJ ENM이 실적이 조금 도태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시각이 상당히 강하다는 거죠. 하지만 방송 부분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프로그램이 상당히 많이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TV를 안 보는 관계로 꽃보다 누나라는 프로그램이 요즘 좀 많이 뜬다고 하죠. 그리고 한 개 더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프로그램이 상당히 많이 뜬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그런 광고 효과는 CJ ENM에 좀 더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다는 점 우리가 한 번 더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변수가 있다면 바로 설국열차로 인해서 글로벌 진출에 대한 어느 정도 기대감이라는 거죠. 그래서 미디어 부분에 대해서 본다면 현재 내년 2014년 전반기, 상반기에는 중국 쪽에 드라마를 제작 투자를 참여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또 하고 있는 게 바로 이 CJ ENM입니다. 지금 게임에 대한 부분 자체가 매출의 상당 부분을 잡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기다, 아니다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 말고도 다른 부분에 대한 성장성을 우리가 같이 눈여겨보셔야 되거든요. 지금 이렇게 빠지는 이유는 이 게임에 대해서 실적이 저조해서 빠지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는 지금 불확실성, 그 불확실성 자체만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렇게 빠진다고 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CJ ENM이 반등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불확실성이 게임 회사를 매각하든지 아니면 매각을 하지 않던지 간에 그 두 가지가 확실하게 결론이 도출되고 나면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다, 그렇게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가 추이 한번 같이 보면서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제가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월봉을 한번 같이 보시라고 했죠. 월봉을 한번 보시면 하단 자체를 상당히 오랫동안 다졌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 자체가 하단 같은 경우에 깨지게 된다면 추세의 이탈로 봐야 되거든요. 그럼 이 부분은 사실상 깨지기 힘들다는 거죠. 그럼 이 부분 자체를 지금 왜 이렇게 터치하고 있을까? 바로 물량 털어내기가 될 수가 있겠고,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불확실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방향성, 회사에 대한 가치를 재평가해야 되는 구간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 같은 경우에 추가적인 상승 기조가 좀 더 이어질 수도 있는 그런 환경에 놓여있다. 그렇게 보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쉽사리 들어가지는 마시고요. 이런 불확실성이 해결되고 난다면 한 번쯤은 CJENM 우리가 바닥권으로 진단을 하고 한번 들어가 보시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 아닐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가격적으로 한번 본다면 지금 25,000원에서 26,000원까지 충분히 내려올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 부분 다시 한번 더 인식을 하시고 가격적인 메리트 느낄 수 있는 가격까지 좀 더 기다리시는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확실성이라는 건 주식시장의 발목을 항상 잡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려감이 사라지게 되면 그때는 시장은 크게 반등을 하는 모습이었고, 그리고 기대감이 사라지게 되면 주가는 크게 다시 한 번 더 빠지는 모습이 항상 보여왔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는 우려감이 사라지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시청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공포심도 좀 더 사라지고 오늘은 좀 더 큰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시장의 분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금요일도 3시 35분에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동섭의 일당백 시작하기 전에요. 방금 들어온 속보 알려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연준에서 이제 내년부터 양적 완화 규모를 축소하겠다, 테이퍼를 붙이게 되는 이 테이퍼링 시작하게 되겠다 발표를 했습니다. 통화 정책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또 외환 시장이기도 하죠. 이와 관련해서 기획재정부에서는 오늘 오전 8시 30분부터 외환 시장, 금융 시장에 대한 영향을 점검하는 회의를 갖기로 했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하면서 자세한 이야기, 국내 증시에 미칠 영향 들 모두 알아보겠습니다. IM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김동섭의 일당백 첫 번째 라운드 바로 출발할게요. 라운드 1,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이틀간의 FOMC 회의를 마치고 낸 성명에서 자산 매입 프로그램 규모를 월 750억 달러로 축소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지난 5월부터 계속해서 글로벌 시장에 부담이 됐었던 테이퍼링 관련 이슈 드디어 뚜껑이 열렸습니다. 내년부터 테이퍼링을 시작하겠다. 규모는 작았습니다. 한 100억 달러 정도 축소하겠다고 연준에서 간밤에 발표를 했었는데요. 기존 포워드 가이던스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실업률 6.5%, 기대 인플레이션 2.5%로 유지를 했습니다. 옐런 의장도 충분히 동의한 바다라고 이어지는 질의응답 시간에 버냉키 의장의 입을 통해서 들어볼 수도 있었는데요. 어떻게 보셨는지요? 일단 시장 예측이 틀렸죠. 이거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측이 좀 많이 빗나갔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 상황이 조금 앞뒤가 안 맞는 상황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 두 가지 정도 얘기를 해야 되겠죠. 일단 750억 불로 줄인 거, 테이퍼링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에반스 룰에 의하면 실업률이 6.5%고 인플레이션이 2.5%가 되는데
지금 현재 실업률이 7%가 돼 있습니다. 근데 6.5%가 돼도 그 밑으로 가도 연준이 저금리를 2015년도 말까지 끌고 가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예. 이게 되겠느냐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7% 시점에서 6.5%까지 가는 데는요, 제가 봤을 땐 빠르게 가면 2, 3개월이면 갑니다. 왜 그러냐면 지난번 7.3일 때 미국에 셧다운 문제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7.3%가 7.7%로 떨어졌다는 얘기죠. 그럼 굉장히 빠르게 개선될 건데 6.5%가 되는 시점까지는 진짜 몇 개월이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때부터 내년 연말까지 여론에서 원하는 금리 인상을 견뎌낼 수 있겠냐라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의 오류가 있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연준이 지금 테이퍼링에 대한 어떤 그 가이던스를 6.5%로 두고 있지만 저금리에서 금리 인상 기조는 5.5% 낮추는 가이던스를 많이 제시했다면, 그렇다 그러면은 2015년도 말까지 금리 인상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겠지만, 만약 6.5%가 다가오게 된다면 굉장히 빠른 금리 인상이 진행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 미국이 3차 양적 완화를 했을 때 작년 9월이었죠. 이듬해 1월, 올해 1월부터 벌써 테이퍼링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시장에 엄청나게 얘기가 많았습니다. 결국에 가서는 그 여론에 밀려서 지금 테이퍼링 하는 그런 과정에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정책의 불확실성을 제거했다고 하지만 경제의 불확실성이 제거되냐 그러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구직 포기자가 660만 명이나 되는데 실업률이 7%가 되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안다면 구직 포기자는 실업률이 산출이 안 됐다라고 봐야 될 거고요. 실질적으로는 10%가 거의 다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겁니다. 그렇지만 정책을 피는 사람 입장에서는 보이는 수치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아마 6.5% 근접하고 있는 7%가 됐기 때문에 테이퍼링이 진행한 것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것이 이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좀 제한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자네 델런이 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자네 델런이 뭐 전폭적 지지를 했다라고 하는데 그거야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아직 인준을 받지 못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동료 의원들을 다 잡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죠. 이렇게 되면 연준의 자네 델런은 내년도에 성명서만 발표하는 앵무새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전임자가 한 달을 남겨놓고 정책을 바꿔서 후임자가 할 게 없게 만들었다는 거. 이거 자체가 연준은 신뢰를 땅에 떨어뜨렸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연준의 영향력이 내년에는 굉장히 떨어질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오늘 FOMC에서 100억 달러 줄인 거는 뭐 그들이 원해서 했다 한다면 적어도 금리 인상의 시점의 가이던스와 테이퍼링의 가이던스의 실업률을 서로 다르게 설정을 하는 그런 전략 하나 더 구사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한 것이 아마 정책 오류로 해서 내년도에 또 6.5% 정도 되면은 시장은 계속 불확실성을 더 증폭시키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연준에서 시장에 푸는 돈에 이제 서서히 테이프를 붙이게 되는 테이퍼링 이제 내년부터 규모가 줄어들게 되는데요. 시작이 됐습니다. 일단 앞뒤가 안 맞는 결정이 아니었겠느냐라는 분석을 한번 들어봤는데요.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글로벌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겠죠. 두 번째 라운드 함께합니다. 미국이 테이퍼링을 시작하면 브라질, 인도, 인도네시아, 터키, 남아공 등 5개 신흥국이 가장 큰 위협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지난 5월에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가능성이 언급이 되기 시작하면서 가장 충격을 받았던 국가들도 이 신흥국 5개 국가였습니다. 테이퍼링이 실시가 되면 역시 5나라의 가장 큰 충격이 오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식과 채권 투자 자금이 빠져나갈 우려가 크다라는 분석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요. 가장 중요한 건 한국 시장에 미칠 영향력입니다. 하지만 한국 시장은 차별화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어요. 5개국이 이제 한머니를 굉장히 많이 써서 네. GDP 한 6% 정도 되는 나라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한머니가 빠져나가기 시작하면 굉장한 위험이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단기성 자금이라는 것은 한 번에 나가거든요. 장기성 자금이 아니기 때문에 그 우려가 있을 수 있는데 사실 벤 버냉키 의장이 지난번에 시장에 우려를 만들었던 5월 달에
앞으로 두세 번 회의에서 지표가 좋아진다면 테이퍼링을 할 수도 있다. 그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신흥국들의 인도의 루피아가 엄청나게 약세가 되면서 인도가 부도 위기까지 가능성이 얘기가 점쳐졌었죠. 그것을 사실 벤 버냉키 기장이 잘했다라고 저는 사실 박수를 쳐주고 싶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시장에 위험을 줘서 단기성 자금이 서서히 빠져나가기 시작했었다라는 거죠.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지금 테이퍼링을 했지만 정말 큰 단기성 자금은 많이 5개월에서 7개월 사이에 많이 빠져나갔고 지금은 일부 단기성 자금만 남아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시장의 충격은 상당히 제한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시장은 새로운 상승 랠리를 또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이것이 계속해서 진행될지에 대해서 뭐 좀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시장에서는 연준이 강하게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는 것을 확신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특히 이번에 연준에서 보면 9대1 정도의 득표율이 나오면서 테이퍼링을 진행했기 때문에 그것은 결국 연준 의원들이 경기 회복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피력했다. 결국 지난 5월 달에는 우려감으로 인해서 빠졌지만 그 우려감으로 해서 단기 성장이 많이 빠져간 신흥국 입장에서는 이번에는 그때와 다른 행보를 보이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국 불확실성 제거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네요. 마지막 세 번째 라운드 함께합니다. 증권 전문가들은 미국이 테이퍼링을 실시한다고 하더라도 불확실성 제거라는 측면에서 국내 주식과 채권 시장엔 호재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네, 테이퍼링이 실시되기 전 12월 FOMC 결과가 나오기 전에 나왔었던 증권 전문가들의 분석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단기간의 진통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장기적인 불확실성 해소로 국내 증시 받아들이지 않을까. 그렇다면 테이퍼링은 기회가 될 것이다라는 분석이었는데 김동섭 이사님의 의견과도 동일해요.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그 신흥국의 한 번이라도 에 의해서 주가가 급등하고 시장이 상승할 때 우리나라는 꿈쩍도 안 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박스권에서 움직이다가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한 시점이 뭐였냐면 그 5월달 벤 버냉키 의장의 그 테이퍼링 가능성이 제기되고 난 다음에 시장의 투자가들이 그러면 어디다 투자를 해야 되겠냐라고 해서 고른 게 뭐냐면 테이퍼링 시 가장 대피하기 좋은 나라로 꼽은 게 대만과 우리나라, 멕시코입니다. 왜 그러냐면 경상도에 흑자가 있고 그 다음에 수출국가이기 때문에 미국 경제가 살아나서 테이퍼링을 한다라는 전제를 본다면 수출국가인 우리나라가 상당한 영향을 올 수 있다. 그래서 그 당시 엄청난 자금이 들어오면서 사실은 그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장기간 매수세가 들었었죠. 그때 들어온 적이 거의 롱 포지션의 미국계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멈춰 있는 것으로 본다면 지금 테이퍼링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을 어떤 상승 나라로는 우리나라를 선택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고 판단한다면 그동안 소외됐던 우리나라가 다시 한번 기회를 맞이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걱정인 것은 오늘 엔달러가 104.29까지 갔었기 때문에 네. 자동차주들이 이 상승폭을 상쇄시킬까봐 좀 두려운 부분은 있지만 과거의 IMF 때도 120엔에서 버티는 것을 본다면 충분히 이겨내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기회일 수 있다라는 말씀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오늘장 자동차주 엔달러 환율 104엔대 돌파한 것과 관련해서 조금 움직임, 추이도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동섭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FOMC 뚜껑 열렸고요. 테이퍼링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발빠른 대응 전략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저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